오늘은 엑스레이는 괜찮다는데 갑자기 숨이 차요라는 주제로 폐색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혈전이 폐 동맥을 막은 것을 우리가 폐색전이라고 하는데요. 혈전이란 것은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 일부가 굳어서 피떡이 생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혈전은 우리 몸에서 생겼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혈전이 사라지지 않고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혈관을 맞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 색전이 폐동맥에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관을 떠돌다가 폐동맥을 막은 경우를 우리가 폐색전증이라고 부릅니다. 폐동맥이 이 산소와 혈류를 공급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하고 폐에서의 혈액순환을 잠시 살펴보면요. 몸 전신을 돌고 거기서 산소를 다 소모하고 이산화탄소가 쌓여있는 피들이 정맥을 통해서 하대 정맥을 통해서는 이제 복부나 다리에서 혈류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상대 정맥을 통해서 머리나 팔, 가슴에 있는 혈류들이 심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을 거쳐서 그 다음에 폐동맥과 모세혈관, 폐정맥을 거쳐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로 들어와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류가 몸 전신을 흐르게 되는데, 이때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몸 전체로 다시 버려지게 되는 그런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역할이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가스 교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다리에 있는 정맥에서 올라와서 심장을 거쳐서 폐에 있는 동맥에 혈전을 혈전이 동맥을 막게 되면 그쪽 혈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점점 저산소증이 생기고 숨이 차게 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색전은 주로 대퇴정맥 부위하고 이 종아리에 있는 정맥에서 혈전이 생겨서 혈전이 혈류를 타고 떠돌다가 폐에 있는 폐동맥을 이렇게 막게 되면 폐색전증이 생기게 되고, 그 부위에 혈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산소증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주로 다른 팔이나 이런 다른 정맥에서도 생길 수 있겠지만 주로 다리에 있는 혈관에서 혈전이 생기고 그게 색전으로 폐동맥 색전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폐색전증은 결국 정상적인 폐의 기능인 산소 공급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심하게 색전이 생긴 경우에는 심장의 기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압이 오거나 쇼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혈압이나 쇼크가 동반된 경우에 사망률은 50% 가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하고, 그렇지만 전체 폐색전 중에는 5% 미만을 차지하는 아주 드문 경우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진단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폐색전증은 진단이 잘 된 경우에 사망률이 2~3%로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항응고제를 쓰면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을 놓친다든지 의심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폐색전증은 대부분 다리에 생긴 심부 정맥에서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혈류를 떠돌다가 폐에 있는 동맥을 막히게 하는 색전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폐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부정맥 혈전 외에도 최근 코로나 감염이 있었는데, 코로나 감염이 있을 때 이 폐에 있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혈전을 더 잘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한 1년에 100건 정도 생긴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로 적게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50건 정도인데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비만인 인구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연령이나 그거에 비해서 건강한 면도 있겠지만 최근에 고령층에서 이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폐색전 등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11년, 2018년, 2020년에 정맥 혈전증을 연구한 결과를 따르면은 1년 발생 건수가 14건에서 23건, 50건으로 점차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층에서 어떤 운동이 부족하거나 침상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 그 건수가 늘어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폐색전증이 진단된 환자에서는 심부정맥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한 50에서 80. 심부정맥 혈전이 폐색전을 일으킨 경우가 거의 대부분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또 심부정맥이 혈전이 있다고 해서 폐색전증을 모두 일으키는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한 10% 내외에서 폐색전증이 같이 진단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색전증이나 혈전증 두 가지 다 3에서 6개월간의 표준 항응고와 치료가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아까 같이 혈압 저하가 있거나 쇼크가 동반된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심부혈전인데 이 심부정맥의 혈전이 생기는 위험 요인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다치거나 혹은 기력이 떨어져서 장기간 침상에 누워 있는 경우에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간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 또 장기간 운전하는데 휴식이나 운동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혈액순환의 속도가 느려져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뇌졸중이 있다든지 암이나 비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외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도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여성들에게서는 호르몬요법이나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혈전의 생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심부정맥 혈전이 있는 경우 이 폐색전증이 생기는 원인이 선행 요인이 있는 경우, 방금 말씀드린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가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3분의 1의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또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선행 원인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혈액에서 어떤 특정 혈액 응고 억제인자나 응고인자들이 어떤 유전적인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활동이 저하돼서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면서 다리에 이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혈액 응고의 경향이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이 생긴 경우에 심부정맥 혈전과 폐색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정형외과적인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동안 걷지를 못하는 경우,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고령의 환자,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거나 장기적인 침상 생활과 장기적인 비행 등으로 혈액의 흐름에 저하가 있는 경우가 위험 인자이고요. 특히 이전에 혈전, 색전증에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또 재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과거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의 경우에는 경구 피임약이나 호르몬제, 임신, 암 같은 경우가 혈액 응고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루푸스 환자라든지 이런 루마티스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은 이 증후군 자체 때문에 혈액 응고가
잘 되면서 혈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신증후군이나 유전적으로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항혈액응고 물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런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C나 S 같은 이런 항응고 물질에 대한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리 수술이나 외상, 그리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중심정맥 도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 혈관 손상 때문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많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혹시 내가 숨차는 원인이 혹시는 폐색전증 때문이 아닌지를 항상 의심하고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표는 건강정보 포탈에 나오는 표인데, 이런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강력한 위험 인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중간 정도, 그리고 약간의 위험성은 어떤 것인지 표인데, 이걸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폐색전에 의해서 폐동맥을 막게 되면 그쪽 폐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폐혈관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이 폐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면은 이 오른쪽 심장에 있는 혈류가 폐를 통해서 왼쪽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면서 혈류가 줄어들게 되고 우측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동맥의 색전에 의한 혈류가 감소하면서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고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 순환량의 한 20% 미만일 때는 몸의 어떤 보상작용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혹은 빈맥만 있다가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30%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심장과 폐동맥의 압력이 증가하고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50%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심장 박출량이 줄고 혈압이 감소하면서 심정지의 위험 발생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동맥의 색전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폐렴이라든지 이런 소견이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는 정상인데 호흡곤란이 심하게 올 수 있는 폐색전증이 생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리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긴다면 한쪽 다리가 많이 붓는다든지 혹은 통증이 있다든지 혈류가 저류되기 때문에 붉게 변한다든지 이런 양상의 증상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유난히 붓고 그쪽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혹시 다리에 심부정맥 혈전이 생긴 건 아닌지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색전이 생겼을 경우에는 증상 자체가 비특이증입니다. 그래서 무증상에서부터 아주 심한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간혹 흉통, 기침 같은 것도 반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게 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20%에서는 그 동맥에 혈류가 분포하는 가지가 막히기 때문에 막힌 부위 뒷부분에 있어서는 혈류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괴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괴사가 생기면은 객혈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쪽 부위 폐에 혈관이 막히면서 경색이 생겼다는 의미고 발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폐의 말초, 늑막 쪽으로 이렇게 쐐기 모양의 경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한 20% 정도에서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혈압이 감소되는 경우는 아주 중증을 시사하는 경우고, 특히 중증에서 심해지면은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빈맥이 많지만 또 50%의 환자에서는 빈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맥박이 빠르다고 무조건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는 없지만, 또 맥박이 느리다고 폐색전이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면은 엑스레이가 정상이다 하더라도 혹시 폐색전의 가능성은 아닌지를 꼭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폐색전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색전증은 방치했을 때
굉장히 위험이 증가하고 증상이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혹시 폐색전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을 놓칠 수도 있고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증의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폐색전이 의심되면 즉각적인 검사와 치료를 해야 되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맥박이 빨라지고 한다 그러면 혹시 색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수일 전 혹은 수주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리에 한쪽 다리가 붓고 통증이 있다든지 호흡곤란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색전의 확진을 위해서는 폐동맥을 막고 있는 혈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혈전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폐혈관 조영술을 해서 혈관 촬영을 해서 혈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이 폐혈관 조영술은 허벅지나 이런 데 있는 동맥에 관을 넣고서 조영제를 써서 확인하기 때문에 매우 침습적이고 또한 환자가 굉장히 중요한 중증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검사를 하러 검사실을 가기가 매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다면은 흉부 CT, 폐동맥 조영 증강 CT를 찍어서 CT에서 폐동맥 내에 혈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민감도가 80%이고 특이도가 85%로 높고 아주 미세한 동맥 가지의 혈전은 놓칠 수도 있겠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혈전은 조영증강 CT로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라든지 혹은 병동에 있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위험 요소가 있는 환자가 호흡곤란이 생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폐동맥 CT를 찍어서 폐색전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검사를 통해서 스크리닝 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데 D-다이머라는 피검사에서 혈전이 생겼을 때 D-다이머라는 피검사에 단백이 올라가는 경우를 보입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혈전이나 색전을 생겨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유출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유에서도 D-다이머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경우에 CT를 찍어서 확인해야 되고요. 증상도 거의 없는데 D-다이머가 500 이하로 음성이다. 이러면 어떤 경우에는 D-다이머만으로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임상 위험도 없고 D-다이머 음성이니까 특별히 CT 찍지 않고 일단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폐관류 환기 스캔이라는 핵의학적 영상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기하고 그리고 관류 검사를 해서 그 두 가지가 서로 미스매칭 되는 경우를 찾아서 관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혈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는 것인데 흉부 CT는 조영제가 필요한데 신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거나 임신 때문에 흉부 CT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폐관류 환기 스캔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영제를 써서 혈관 내에 하얗게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색전이나 혈전이 있는 경우 이렇게 검은색으로 혈전, 색전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폐동맥 조영술을 한 사진인데 이 혈관 내에 검게 조영제가 들어가 있고 조영제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빈 구멍 여기에 혈전이 크게 폐동맥 안에 크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침습적이고 위험한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CT를 빠르게 시행하는 것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심전도나 가슴 엑스레이에서 혹시 폐렴이 있는지 다른 심근경색이나 심장 압전의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고요.
저산소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맥혈 가스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폐색전증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심장 초음파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고요. 심장 초음파 검사상 우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폐색전의 위험도가 고위험도라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CT나 이런 거에서 확인된 폐색전의 경우 즉시 혈전 용해제를 써서 치료를 하든지 혹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응고제를 써서 혈전이 더 진행되지 않고 치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혹시 이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혈액 위험, 출혈의 위험, 그다음에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그다음에 혈액 응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등등 피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D-나이머도 피떡 혈전이 있는 경우 증가하는데 민감도가 정량 검사인 경우에는 95%로 음성인 경우에 음성 예측률이 굉장히 높아서 어떤 혈전을 배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이라도 혈전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진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폐 관류 환기 스캔 같은 경우에는 관류에 대한 해기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후면에 관류가 감소되어 있는 부위하고 정상적인 환기가 되는 걸 통해서 관류가 문제 있는 부분에 색전이 생겨 있다. 이런 거를 해기학 스캔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검사 자체가 정확도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괜찮다면은 우선적으로는 폐동맥 조형 증강 CT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 방금 말씀드린 이 심한 쇼크나 심정지가 있을 때는 출혈이 없는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를 써서 폐색전을 녹여줘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는 출혈이 있거나 혈전 용해제를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카테트를 통해서 색전수를 제거하거나 혹은 수술로 색전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수술을 진행하기에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 팀에 의해서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이 폐색전증으로 합병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대 정맥에 필터를 넣고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전이 색전으로 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막도로 가는 필터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필터를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다리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혈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리 쪽에도 CT를 찍어서 혈전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대 정맥의 우산 모양의 이 필터를 넣어서 정맥에 있는 혈전이 이 필터 안에 걸리도록 해서 심장으로 폐동맥으로 색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맥 필터를 넣어주는 경우도 출혈 때문에 어떤 당장 혈액 응고제를 쓰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폐동맥 조형을 하면서 이 카테터를 넣어서 이 폐동맥 안에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기구와 혈전을 보이는 건데 시술 자체가 심숙적이면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혈압자나 심정지의 위험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술이나 약제를 쓸지 수술을 할지 등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신중히 의논하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색전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색전증이 어느 정도 크게 증상이 있는 폐색전증이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저절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50%에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이 반복한다 그러면 사망의 위험이 25%로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치명적 사망 위험이 아니더라도 재발 위험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색전증이 진단이 된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치료한 경우에는 5% 정도에서만 재발하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도가 치료하지 않을 때 아주 굉장히 많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재발에 의한 폐색전증 사망 위험을 5% 미만으로 내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 기간 같은 경우는 유발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치료하고 치료가 종료가 되고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색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주 장기간 치료를 전문가와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항응고제를 써야 되는데 항응고제가 이 색전이나 혈전을 치료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래 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색전증은 위험성이 따지게 됩니다. 그 위험성은 주로 심장 초음파에서 우심실의 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신 혈압이 괜찮은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우심실 기능도 정상이고 혈압이 정상이면서 폐색전증이 있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저위험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써서 더 이상의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혈전은 서서히 좋아지도록 하는 헤파린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파린이라는 것은 주사제이기 때문에 주사제를 오래 쓰는 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액 헤파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일주 쓰고 그 다음에 먹는 약인 와파린이라는 약을 써서 치료를 했는데 와파린이라는 약은 또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자주 피검사를 해야 되고 피검사를 통해서 적정 농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직접적으로 항응고에 작용하는 경구용 제제가 4가지 정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초기에 집중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먹는 약을 통해서 3에서 6개월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분자량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경우에는 이 헤파린이나 와파린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부에 저분자량 헤파린을 희하에 주사를 하면서 임신 기간 동안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항응고제를 한 2주 내에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대정맥 필터를 넣어서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출혈이나 이런 합병증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항응고제를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심실의 기능 부전이 있거나 혹은 쇼크가 동반된 경우 혹은 이게 저명한 경우는 아주 고위험이고요. 기능 부전이 약간 정도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중간 위험 정도와 고위험 환자인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보고 그냥 항응고제만 쓸지 아니면 혈전을 바로 녹일 수 있는 혈전 용해제 치료를 할지 혹은 카테터 혹은 수술적으로 혈전을 제거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 부전이 명확히 보이고 쇼크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혈전 용해제 치료를 할지 수술할지 혹은 카테터로 제거할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이 혈전 용해제는 색전이나 혈전을 바로 녹이기 때문에 한 10%의 경우에는 중요장기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쓸 때는 충분히 꼭 써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폐색전증은 중증이라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혈전 용해제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위장에서 출혈이 된다든지 혹은 뇌출혈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위험한 상황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되고, 이런 치료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폐색전의 위험이 증가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가족 환자 간에 충분한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색전증이 아주 심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쇼크 상태로 응급실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에크모를 놓고 그 다음에 몸 상태를 혈압을 유지를 해놓고 혈전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죠. 이런 경우 50% 정도의 사망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증이고 중환자실에 기관삭관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사망의 위험을 이를 가능성도 있는 아주 중증 상태로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환자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는 이미 생긴 정맥혈전이 더 커지고 응고가 되는 과정을 막는 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생긴 혈전은 정상적인 용해 과정을 통해서 생리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3에서 6개월 동안 약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 거고요. 지난 50년 동안은 이 주사형 항응고제인 헤파린하고 경구용 항응조인 와파린이 표준 치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파린이 출혈의 위험이 높고 또한 그 어떤 음식이나 비타민이 K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 약물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많이 있고, 또한 와파린의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 병원에 와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이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새로 생긴 먹는 경구역 항응고제가 대부분 1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피하 주사를 통해서 저분자량 헤파린이 개발돼서 헤파린 대신 쓸 수 있는데, 특히 이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와파린을 단점을 개선한 경구용 항응고제가 다비가트란, 이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이라는 이 네 가지의 경구용 항응고제가 개발이 되어서 1차적인 표준 경구 항응고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초기에는 이 색전이 진단된 초기에는 조금 용량을 올리거나 주사제를 써서 초기 항응고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6개월 동안에 급성기 항응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인자가 해소되고 3에서 6개월 치료가 되면 대부분이 완치가 되는 경과를 보이는데, 이 위험인자가 없다든지 혹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거동이 계속 불편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연장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인 출혈의 위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가 선생님과 같이 의논해서 재평가하고 꼭 써야 될지를 고민을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이 색전이 자꾸 반복 재발하는 경우에는 경구용 항응고제가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와파린이라는 예전 약제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된 콩농축물이나 그 다음에 각종 채소, 그 다음에 이런 뭐 시금치, 이런 냉이, 파슬리 이런 등 어떤 초록색 채소가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약은 많이 먹지 않도록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설사를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어떤 항생제나 감기약 같은 걸 복용했을 때 이 와파린의 약물 농도가 올라가거나 혹은 감소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약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경구용 항응고제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항응고제가 투여되면
어쨌든 그 응고, 지혈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어떤 지혈이 되지 않는 토혈이나 멍 혹은 출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 혹은 대변에서 검은 변이나 혈변을 보인다 이러면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장관 혹은 뇌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한 석 달 이내에 이런 출혈이 있었다 그러면은 투여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혈액내과 환자라든지 혹은 내과 환자 중에서도 이 혈소판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응고제에 의해서 출혈의 경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중히 투여해야 되고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를 먹는 분들이 수술이나 어떤 발치나 이런 거를 출혈이 예상되는 그런 시술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잠시 이 항응고제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새로 나온 항응고제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중단하면 되지만 와파린은 한 일주일 정도 중단해야 되고, 그 사이에 헤파린 주사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지시를 따르고 그 수술하는 의사한테도 이렇게 중단을 하거나 혹은 대체하거나 하는 상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를 먹으면서 아스피린을 동시에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진통제인, 소염제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같이 먹는다든지, 항혈소판제, 혈전용해제 등과 같이 병용하는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항응고제에 대한 출혈이 코피나 이런 피부에 멍이 드는 거나 이러한 아주 중요하지 않은 출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위궤양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위장 출혈이 심해질 수 있고요. 특히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사고 부딪히거나 외상을 받지 않도록 이런 약 먹는 분들은 신중하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폐색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하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멍이 잘 들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격투기 같은 거는 약 먹는 동안은 조심하는 게 잠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이 색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주로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정맥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이 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거나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타킹보다는 힘들지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게 좋고요. 만약에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공기 압력을 통해서 다리를 눌렀다가 펴줬다가 하는 그 공기 압박기 같은 거를 해서 혈전 생기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저분자량 헤파린 같은 약제를 써서 혈전 예방하는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라든지 장기적인 오래 운전한다든지 등에 오래 앉아있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면은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고, 그리고 운동을 해주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진찰과 혈액 검사에서 혹시 출혈의 경향이 있는지, 혈변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 자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색전증은 대부분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사망 위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혈전이 완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도에 따라서 위험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즉각적으로 오셔야 되고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지나 쇼크가 동반되거나 심장 기능이 감소된 고위험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한 3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전체 폐색전증에는 5% 정도로 그 확률은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기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가 필요하고요. 중간 위험 정도는 전체 색전증의 한 15%, 20% 정도를 차지하고 치사율은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고위험과 중간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증 환자를 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부분의 폐색전증은 한 80%는 저위험 폐색전증이고 치사율도 2, 3%로 낮아서 적절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항응고제 치료로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폐색전증은 아닌지 의심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의 항응고요법 이후에도 한 10%에서는 잔여 혈전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 환자의 어떤 2, 3% 미만에서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대부분 완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혈전이 재발하거나 혹은 만성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검사나 추가적인 치료를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색전의 위험 요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그다음에 다리의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걷는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심부전이나 혹은 암이 있는 분들은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 내가 숨찬 게 색전증 때문에 생긴 건 아닌지 항상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단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혹은 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같이 잘 해줘야 되고 담배를 피신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일어나 움직이고 운동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칠희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추워지면서 콧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느낌과 목에 가래 때문에 막혀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냥 누워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는데 단순 감기인지 혹은 기침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단순 감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콧물이 나면서 누워 있으면 콧물이 뭐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지만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루가 목 있는 부위에 고여 있을 때 끈적끈적해서 잘 뱉어지지가 않고 막혀 있는 경우에는 답답한 느낌이 들고 목에 가래가 이 기도를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느낌인 경우에는 어쨌든 감기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선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혹시 폐렴이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폐렴도 없고 감기 증세도 많이 좋아졌는데 숨이 차고 답답하다. 그리고 내가 최근에는 운동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고 어떤 다른 평소에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흉부 폐동맥 조형 증강 CT를 찍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상만 가지고 폐색전증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기는 좀 어렵고요.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없다면은 우선 감기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요. 흰수염 고래님이 주셨는데 장년경에 숨이 가쁘다라고 해야 하나 숨쉬기 힘들다는 느낌이 있어서 의원엑스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폐사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호흡기내과 심장 전문 의원에 가도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고요. 이외의 증상은 없고 혈중 산소 포화도, 산소 농도, 이게 아마 산소 포화도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97, 99%로 사실은 정상에 가까운 소견입니다. 코로나도 계속 음성인데 이 정도면 정신과 쪽을 가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이유를 모르니 답답하네요. 네, 이걸 참, 이런 경우에 환자들이 저희도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도 이상이 없고, 폐 이상이 없다. 그리고 심장 전문의가 봐도 심전도도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까지 하셨다면은 심장의 어떤 판막증이라든지 혹은 심장의 어떤 혈관 이상을 나타내는 심전도 변화도 없고, 특히 또 폐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심장 초음파에서 폐 압력이 올라가지 않았다면은 사실 심장 질환이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 엑스레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색전에 대한 위험도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보는 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다이머 같은 거를 아까 말씀드린 거를 스크리닝 목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 조영정강 CT를 위험 요소가 있다면은 찍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위험 요소가 없고 그다음에 D다이머도 높지 않다. 그런 경우에 CT를 찍어 보는 게 맞느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능성은 색전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호흡곤란이 지속된다면은 시행해서 확실히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CT까지 찍었는데도 혈전이 없다. 그러면은 호흡곤란의 원인이 심장이나 폐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혹은 위식도 역류 이런 다른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든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대사적인 원인에 의해서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피검사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혹시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게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그런 상담하기 전에 정말로 호흡곤란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숙자님이 밥 먹을 때마다 숨이 찬다고 하셨는데 이 식사하는 게 이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존에 질환이 없는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숨이 차는 경우에는 좀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호흡곤란이 있는 만성 폐질환 환자는 식사할 때 숨이 많이 차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에 산소를 2리터 정도 하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혹은 식사하다가 잠깐 쉬어서 포화도가 회복된 다음에 다시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식사할 때 아주 빠르게 막 급하게 먹지 않는다면은 숨이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심장이나 폐에 어떤 숨이 찰 만한 원인이 있는지 혹은 내가 비만 때문에 혹시 횡격막이 올라가서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못해서 숨이 찬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소화불량이 숨이 찬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장장애는 없는지 변비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마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저희 엄마가 등이 바닥이 닿기만 하면 바로 주무시고 숨이 차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세요. 코 골면서 잘 정도로 엄청 깊이 잠이 들고요. 그렇다면 저녁에 못 주무시지도 않아요. 요즘 들어 기력이 없다고 하시고 자면서도 숨이 차는 느낌에 깨신다고 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혹시 이렇게 누웠을 때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는 수면 무호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보통 눕게 되고 잠들게 되면 이 후두나 인두에 있는 근육들이 완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안으로 내려가고 혀도 뒤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기도가 평소보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를 많이 고신다는 걸로 봐서 코골이가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주무시다가 한 10초 정도 숨을 안 쉬게 되는데 그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생기죠. 똑바로 누웠을 때. 그러면은 잠은 자고 있지만 뇌에서는 저산소증을 느끼기 때문에 뇌에서는 숨 쉬라고 깨웁니다. 그래서 코를 골면서 그르릉 드르릉 골다가 숨을 탁 멈추다가 또 다시 푸 하면서 코를 골게 되고 숨을 쉬게 되고 그런 게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반복되면은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고 피로감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고혈압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마요님의 어머님은 혹시 누웠을 때 생기는 똑바로 누웠을 때 생기는 수면 무호흡증이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수면 무호흡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룡마요님 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어머님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폐색전증이란 흔한 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엑스레이가 괜찮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색전이 생기거나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진 분들은 혹시 이 호흡곤란이나 맥박이 빠르고 숨차고 힘이 든 게 색전 때문은 아닌지 꼭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와서 검사해서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